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71차 시를 공부를 할 건데, 71하고 72차 시. 근데, 어, 4반하고 3반이 탐구활동하고 형성평가 이 부분을 못해가지고, 이 부분을 하고, 그 다음에 연결해서 71, 72차 시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혹시 학습이 된 학급은, 이 부분 넘어가셔도 돼요. 자, 일단, 70차 시의 두 번째 페이지 탐구활동을 보겠습니다. 교과서 200쪽 볼 거예요. 교과서 200쪽 한번 펴보세요. 자, 이 부분이에요. 다양한 사회운동의 전개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요, 뭐 이렇게 시험 문제 같은 거 낼 때 이런 거 자료를 쓰면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자료를 또 활용될 수 있는 거니까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농민운동, 여성운동, 소년운동, 형평운동이 각각 있고요. 해당되는 자료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소장료, 지세, 부가세, 지주 및 마름, 지주, 소작입. 자, 농민 운동과 관련 있는 자료라는 거 쉽게 알 수 있겠죠? 각자 한번 읽어보세요. 여성을 볼게요. 여성운동, 일어나라, 오너라, 단결하자, 조선의 자매들아, 미래는 우리의 것. 근우회 창립 취지문이래요. 자, 근우회는 어느 단체의 자매단체였죠? 네, 신간회 자매단체고요. 근우회는 여성계 민족유일당 운동이라고 했어요. 자, 소년운동으로 가볼게요. 자, 소년운동은 포스터가 아예 그냥 어린이라고 써있죠? 자, 어린이날. 근데 재밌는 건 어린이날이 지금 몇 월 며칠이에요? 5월 5일이죠? 그런데 원래는 5월 첫 공일, 5월 1일이었어요. 처음 만들어졌을 때 5월 1일이었는데 5월 5일로 바뀌었어요. 아마 뭐 5월 1일이 국제적으로 그 노동자의 날이잖아요. 노동절.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바꾼 것 같아요. 참고로 5월 1일은 선생님 딸의 생일입니다. 5월 1일. 21년 5월 1일 생이에요. 그래서 생일 외우기가 아주 좋아요. 5월 1일. 자, 그리고 소년운동이라고 여기 자료 출처도 나오고요. 소년에게 인격적 대우를 해달라. 만 10세 이하의 무상, 유상 노동을 폐지하라 등등. 소년운동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조선 형평사 여기 포스터 보시면 형평사 포스터에 형평이라고 아예 써 있죠. 형평. 자, 모욕적인 칭호, 백정은 어떠한 지와 압박을 받아왔던가. 조선 형평사 설립 취지문이 자료로 나온다면 뭐 백정, 형평 이런 거 지워놔도 이거 형평운동이구나라고 알 수 있어야 돼요. 자, 이제 학습지에서 문제를 바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설명이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표로 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성들은 조선 형평사의 창립을 계기로 근후에, 자, 형평운동과 근후에 여성운동과는 크게 관련이 없죠? 틀렸어요. 자, 그리고 2번 원산총파업은 생존권 투쟁에서 일제의 식민 통치에 반대하는 정치적 성격을 띄었다? 자, 여러분, 원산총파업 같은 경우에는 1920년대잖아요. 20년대, 그죠? 투쟁에서 일제. 요거는 생존권 투쟁. 네. 생존권 투쟁이기도 하고 식민 통치 대하는 정치적 성격. 이것도 맞는 얘기가 되겠네요. 자, 요거는 조금 찜찜해서 잠깐만요. 109쪽이죠. 109쪽. 또 이거 문제 풀어본 지 오래돼가지고. 예, 맞네요. 네. 동그라미. 이거 괜히 넘겼다. 한참 앞인데. 자, 70페이지, 70차시. 뒤에 문제 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X5가 됩니다. 20년대니까 생존권 투쟁 맞아요. 자, 밑주신 기억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일제의 식민지 수탈 정책, 토지 조사 사업과 산미 증식 계획을 말한다. 맞는 설명. 그 다음에 20년대 민족의식 성장, 3.1운동 영향, 당연하죠. 생존권 투쟁을 전개했다. 20년대 암태도 수작쟁이가 대표적인 생존권 투쟁. 27년 전국적인 농민운동 단체, 조선 농민총동 이것도 맞고. 30년대 이후 농민들의 투쟁 양상이 변했어. 어떻게 변했냐? 사회주의 영향으로 굉장히 투쟁적으로 변했다고 했어요. 비합법적인 농민조합 만들어진다고 했죠. 자, 근데 이거는 경제적 권익 향상 운동 약하죠? 투쟁적인 혁명적 농민조합이 나와야 되는데 이건 옳지 않은 설명. 5번이 틀렸네요. 자, 3번 볼게요. 밑줄 친 이 운동은 뭐냐? 이 운동은
이 운동 준비 과정에서 사회주의 계열과 민족주의 계열이 연대해서 민족일당 결성의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즉 사회주의와 민족주의 계열에 어떤 교감이 있었던 운동 뭐였죠? 60만세 운동이었습니다. 자, 4번 문제 볼게요. 형평사, 조선 형평사, 모욕적인 칭호, 공평 이런 말 나오죠? 자, 이거는 조선 형평사네요. 자, 사회주의 사상 영향을 받았어요. 사회주의 사상과 연대도 했고요. 백정에 대한 평등한 대우 맞고요. 파업, 수작쟁이 등 각종 사회운동 참여 맞고요. 경남 진주라고 했죠? 이것도 맞고 40년대까지는 가지 않아요. 40년대까지 가지 않고 20년대, 30년대까지만 있었던 운동이에요. 자, 5번 틀렸어요. 자, 그리고 40년대에는 일본이 거의 우리나라를 완전 그냥 민족 말살시키려고 하던 시기라서 이때는 이런 사회운동이 굉장히 침체됩니다. 5번 틀렸습니다. 자, 그럼 여기부터가 이제 71차 시예요. 71차 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민족문화를 수호하기 위해 노력하다. 자, 이전처시 진단평가 문제 볼게요. 1920년대 농민들의 그 소작쟁이, 생존권 투쟁으로 제일 유명한 거 전라남도 신안군 무슨 섬? 암태도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자, 이번 문제는 29년 광주에서 한국 여학생 희롱하는 일본 학생, 한국 학생 충돌. 자, 이거 계기가 되어서 일어났던 시위. 광주 학생 항일 운동으로서 3.1운동 이후 가장 대규모의 민족운동이다. 최대 규모의 민족운동이다. 라고 배웠습니다. 이제 71차 시 민족문화 수호 노력에 대해서 공부를 할게요. 여기 문화 파트입니다. 이거 하고 72차 시도 그냥 바로 연결해서 할 거예요. 내용이 별로 없어서. 자, 여기 좀 빨리 할게요. 한글 연구부터 볼 텐데요. 한글 연구에서는 조선어 연구회를 기억하셔야 돼요. 조선어는 우리말, 한글을 말합니다. 왜냐면 이때는 국어가 일본어였어요. 일제강점기라. 조선어가 한글을 의미합니다. 1921년이었어요. 한글날, 옛날엔 각야날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이 조선어 연구회가 각야날을 만드는데요. 왜 이름이 이렇게 이상하냐? 바로 각야, 거겨의 그 첫 번째, 두 번째 글자를 따서 각야날이라고 한 거예요. 지금은 한글날이죠. 자, 기관지 한글을 발행했고요. 한글 연구와 보급에 힘썼습니다. 이 단체가 뭐라고요? 조선어 연구회. 자, 근데 이것이 확대 개편됩니다. 확대 개편 적어주시고요. 확대 개편되면서 이름도 훨씬 있어 보이죠? 조선어 학회야, 이제. 규모도 크고. 자, 한 10년 걸렸네요. 1931년이고요. 조선어 학회는요, 조선어 연구회를 확대 개편한 것으로서 교과서 201쪽 사진을 보고 오겠습니다. 201쪽이, 여기 있네요. 네. 이게 조선어 학회예요. 여기 보시면은, 이 사람들이, 조선어 연구도 하고, 민족운동도 하던 거죠. 자, 그냥 사진 한번 구경하고요. 네, 학습지로 돌아올게요. 자, 문맹퇴치 운동을 지원했다라고 나오는데요. 문맹이라는 건 글을 못 읽는 사람들이죠. 자, 그래서 사람들에게 문자를 보급한 거죠. 그리고 한글 맞춤법 통일한. 자, 우리나라 맞춤법이 통일되어 있지 않았어요. 워낙 지역별로 사투리도 심하고요. 근데 이제는 이 단어를 어떻게 표기할 것인지 통일안을 만든 거죠. 그 영화 말모이란 영화 보면은 왜 한글 맞춤법 통일안 만들고 그 우리말 큰 사전 만들면서 각 도의 그 각 지역의 사투리 쓰는 사람들 모아놓고 자, 이 표현을 니네는 어떻게 표현하냐 뭐 이렇게 막 서로 이렇게 물어보고 막 답하는 그 웃긴 장면이 나와요. 자, 그 말모이라고 하는 사실 그 영화가 조선어학회를 주제로 한 영화죠. 자, 그 다음에 표준어 외래어 표기법을 제정을 합니다. 그리고 요거 우리말 큰 사전을 편찬 시도합니다. 즉 우리말 큰 사전이라는 걸 편찬을 했는데 완성은 못해요. 자, 왜냐하면은 일제의 탄압으로 이 사전 편찬 작업이 중단이 됩니다. 요것도 영화 말모이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201페이지 사진을 볼게요. 자, 이게 우리말 큰 사전 원건데요. 보면 완성된 게 아니죠. 이렇게 고치고 수정한 것들이 여기 나와 있어요. 자, 거의 다 만들었는데 히읗까지 만들었는데 아쉽네요. 그죠? 학습지로 돌아올게요. 1942년 조선어 학회 사건이 터지는데요. 자, 이거는 일제가 조선어 학회를 강제로 해산시킨 사건이에요. 오른쪽 아까 봤던 그 사진이네요. 자, 이 자료 볼게요.
한글 연구로 민족의식이 고취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일제는 조선어학회를 독립운동단체로 규정하고 42년 회원을 대거 검거하고 강제로 해산합니다. 그래서 영화 말모이에 보면은 마지막에 이 장면이 나오죠. 자, 그리고요, 교과서 201페이지에 보시면, 교과서 201페이지에 전영필, 훈민정음, 요런 얘기 나오는데, 요거는요, 이 전영필이라고 하는 요 사람이 우리나라 그 문화재를 많이 지켜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일제강점기 일본으로 유출되었던 우리 중요 문화재를 본인의 그 사비로, 사재를 털어서 되찾아왔고요. 특히 훈민정음 해례본, 요 훈민정음 해례본이 이 사람이 그 되찾아온 대표적인 문화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전영필과 훈민정음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학습지로 돌아올게요. 한국사 연구로 넘어가겠습니다. 일제의 한국사 왜곡, 식민사관에 대항해서 우리 한국사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는데요. 특히 일본의 한국사 왜곡과 이 식민사관에 대해서 여기 선생님이 좀 필기를 해놨거든요. 요거 좀 적어주세요. 총독부는 조선사 편수회라고 하는 조직을 만듭니다. 여기에서 조선사라고 하는 책을 쓰는데 요게 우리 한국사를 왜곡하는 겁니다. 식민사관에 입각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자, 요거 필기해주세요. 필기가 되셨으면 202쪽 쪽날개를 보세요. 자, 202쪽 볼게요. 자, 식민사관이란 뭐냐? 식민사관은요, 한국 역사가 외세의 영향을 받아 매우 타율적으로 진행됐다. 타율성론. 발전 없이 정체되어 있다. 정체성론. 한국에는 잘못된 민족성을 가졌기 때문에 맨날 당파, 무리를 만들어 싸움질만 한다. 당파성론. 자, 굉장히 기분 나쁘죠? 이거 누가 만든 거예요? 일본이 만든 역사관입니다. 즉 우리 역사를 타율적이고 정체되어 있고 당파를 만들어 싸움질하는 역사, 아주 형편없는 그런 역사로 비하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총독부의 식민사관과 조선사 편수회를 통한 조선사 편찬 작업은 우리 민족을 쉽게 말해서 자기 비하하게 만들고 결국 일제 식민 지배를 순응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이러한 시도에 그냥 눈 감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 역사학자들이 역사 연구를 합니다. 자, 민족주의 사학이 있고요. 사회경제 사학이 있는데요. 두 개가 제일 중요해요. 민족주의 사학, 사회경제 사학 중심으로 볼게요. 자, 민족주의 사학은 민족을 중요시 여기는 역사학입니다. 민족주의 역사학 하면 제일 중요한 인물이 박은식과 신채호라고 할 수 있죠. 자, 박은식 선생님은 국혼을 강조해요. 국혼, 나라의 혼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민족의 정신 아닙니까? 자, 그리고 박은식 선생님의 대표적인 저서 한국통사와 한국독립운동 지혈사. 책 이름도 기억해야 돼요. 인물 중요시 여긴 거, 책 이름 이런 것들 연결시킬 수 있어야 돼요. 자, 박은식 선생님의 한국통사는 한국의 아픈 역사, 통증할 때 그 통자고요. 한국독립운동 지혈사는 한국독립운동의, 뭐뭐의 지, 혈은 피, 사는 역사, 즉 한국 독립운동의 피 흘린 역사, 즉 일제와 싸웠던 역사, 그런 것들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아프고 처절한 그런 역사를 정리를 한 건데요. 교과서 202페이지 자료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박은식의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라고 해서 이 책인데요. 뭐 표지 모양을 외울 필요는 없죠. 일단 자료 있어서 한번 본 거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신채호 선생님 알아야 돼요. 신채호 선생은 우리 민족의 고유한 정신을 강조합니다. 민족 정신을 강조하는데요. 신채호 선생님은 조선상고사와 조선사 연구초라고 하는 책을 써요. 자, 이 책은요, 교과서 202페이지, 역시 쪽날개, 그리고 자료에서 볼 건데요. 자, 아까 봤던 그 자료죠. 여기 보시면 조선사 연구초, 그 다음에 조선사 연구 등 신채호 선생님의 책도 있어요. 자, 이렇게 책 이름과 저자를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요. 요거 말고 조금 더 어드밴스, 심화된 내용으로 생각을 키우자. 요거 볼게요. 박은식 선생님과 신채호 선생님은, 여기 사진도 있어요. 둘 다 민족주의 사학자라는 건 공통점인데 조금 달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자료를 물어보게 되면, 박은식 선생님이 쓴 책, 한국 통사에서 나온 내용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나라는 멸망할 수 있으나 그 역사는 결코 없어질 수 없다.
나라가 형체라면 역사는 정신이다. 즉, 나라를 잃어버렸어도, 나라를 빼앗겼어도 국민들이 이 역사, 이 정신만 유지하고 있으면 완전히 망한 게 아니다. 그겁니다. 신채호 선생님은요, 조선상고사라는 책에서 역사란 무엇인가? 그것은 나와 내가 아닌 것의 투쟁이다. 조선사라 하면 조선 민족이 그렇게 살아온 상태의 기록이다. 즉, 그 민족, 아는 우리 민족인 거죠. 그리고 우리 민족이 아닌 것이 비하인데, 민족을 되게 중요시 여기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신채호 선생은 민족을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 역사라는 것은 민족의 기록이다. 자, 그래서 이 두 자료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학습지로 일단 돌아올게요. 자, 이러한 민족주의 사학을 나중에 계승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박은식 신채호 선생님만큼 뭐 이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정인보, 안재홍, 문일평 같은 사람, 이 사람들, 이 집단은 우리가 민족주의 사학을 계승한 사람들이다라고 보고, 특히 이들이 전개했던 운동을 조선학 운동이라고 합니다. 자, 조선학 운동은요, 교과서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 거고요. 이 세 명의 인물 중에 딱 한 명만 기억하라고 하면 정인보예요. 정인보는요, 우리 민족의 어를 강조했어요. 어리라는 건 정신과 좀 비슷한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좀 이렇게 뭔가 이상해, 정신이 좀 없는 사람 같아. 그럼 아예 열 빠진 놈 이러죠. 그 어리예요. 자, 그리고 이건 얼 정도는 적어주시고요. 교과서 202쪽에서 조선학 운동 뭔지 살펴보겠습니다. 조선학 운동은요, 우리 전통 사상과 문화 속에서 민족의 고유한 특색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적으로 민족의 주체성을 유지하려는 민족운동입니다. 그래서 의미 정도 파악하시면 됩니다. 네, 다시 학습지로 와가지고요. 오른쪽에 문제가 하나 있거든요. 요거 바로 풀어볼게요. 그럼 이쪽 문제는 다 푼 거네요. 자, 역사란 무엇인가? 아와 비아의 투쟁이다. 조선사라면 조선민족의 그리되어 온 상태의 기록이다. 신채호, 조선상고사. 자, 박은식, 신채호 등은 무슨 사학이라고 그랬죠? 이러한 분들의 역사 연구를 무슨 사학? 민족주의 사학이라고 했죠? 자, 그러면 아이고, 빈칸은 그냥 민족주의 들어가면 되겠네요. 민족주의. 자, 민족주의 사학에 대해서 여기 밑에 부연돼 있어요. 민족의 정신과 전통을 강조하였다. 다시 써줄게요. 그래서 박은식은 국혼을 강조했어요. 그리고 일제의 침략과 한국 독립운동의 역사를 정리했고, 신채호는 고대사 연구에 주력했어요. 그래서 민족의 고유한 정신을 강조해요. 여긴 안 나왔지만 박은식 선생은 한국 독립운동의 역사를 정리해서 그 한국 통사와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를 저술했고요. 신채호는 고대사 연구에 주력해서 조선사 연구초, 조선 상고사 등을 저술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박스로 돌아와 보면 한국통사, 한국독립운동 지열사는 독립운동의 기록, 조선상고사, 조선사연구초는 고대사의 기록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음 역사학으로 넘어갈게요. 사회경제사학입니다. 자, 사회경제사학은요, 쉽게 말해서 사회주의의 역사학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경제적인 것을 되게 중요한 역사의 분석 도구, 발전 도구로 봅니다. 자, 이 사회경제사학은 좀 어려운 말인데요. 유물사관이라고 하는 사회주의의 역사관을 바탕으로 해서 연구를 해요. 유물사관은 대체 뭐냐? 이거는 한자 의미를 그냥 직역을 하면 오직 유자, 물질, 오직 물질, 즉 물질이 되게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인간 역사에서는 물질적인 생산력이 되게 중요하다. 물질을 생산하는 그 생산 관계가 되게 중요하다. 이걸 통해서 역사를 파악하는 거예요. 되게 어려운 말인데 이런 건 시험에 절대 안 나옵니다. 한 대학교 정도 가야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질적 생산력은 쉽게 말해서 옛날에는 아주 옛날에는 농업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농산물을 생산하는 거, 그 관계에 주목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때는 농사 짓는 사람들 농노라고 그랬어요. 거의 그 노예라고 했어요. 노예들이 노동을 하고 농사를 졌죠. 그 노예들이 있고 그 노예들을 부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귀족들. 자, 그런 관계가 존재를 하고 나중에는 중세로 가면 농노가 있고 그들을 또 관리하는 또 귀족, 영주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근대 사회로 오면서 이제 노동자들이 있고 자본가들이 있어요. 즉 공장에 가면 이제 일하는 사람하고 사장님이 있다는 거죠. 그런 관계를 통해서 역사를 파악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 유물사관이라는 건 그냥 여러분들 그냥 참고만 하시고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자, 이걸로 한국사를 연구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백남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러한 유물사관을 통해서 사회 경제 사학을 연구했어요. 그런데 여기 한국사에서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한국사의 세계사의 보편적 발전 법칙을 적용했다는 거예요. 즉, 유물사관에 따르면 어떠한 사회든 어떠한 나라의 역사든 비슷한 발전 과정을 거쳐요. 한국사든 중국사든 영국사든 미국사든 비슷하게 간다 이거죠. 자, 그래서 세계사의 보편적 평범한 발전 법칙을 우리 역사에도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책이 조선사회 경제사라고 하는 책입니다. 교과서 202페이지 자료를 볼게요. 자, 백나무는요, 조선사회 경제사에서 조선의 역사 발전은 세계사적인, 이론론적인 역사 법칙에 따라 거의 여러 민족과 동일하게 발전 과정을 거쳐왔다. 즉, 이 얘기는 뭐가 되냐면, 우리 한국사가 다른 민족 역사에 비해서 유난히 뒤떨어지거나 후진 게 아니다. 우리나라 역사도, 한국사도 다른 나라처럼 비슷하게 발전했다. 비슷한 단계를 거쳤다 이겁니다. 자, 이것은 바로 아까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 되게 기분 나빴던 거. 식민사관을 비판하는 건데요. 특히 이 식민사관의 세 가지 주장 중에 뭐를 비판하는 걸까요? 우리 역사가 그렇게 후진 거 아니다. 우리 역사도 다른 나라랑 비슷하게 발전했다. 이 중에서 뭐를 비판하는 거예요? 네, 정체성론 비판하는 거죠. 우리 민족이 발전 없이 정체되었다? 아니야, 무슨 소리야.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세계사적으로 평범하게 다 발전한 거다. 다 그 단계 거쳤다. 정체성론을 비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습지에 보시면 조선사회 경제사, 백나문의 사회경제사 연구는 식민사관의 정체성론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 잘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실증사학은 뭐냐면 이 두 개에 비해서는 중요도가 떨어져요. 실제로 증명하는 사학이다. 이겁니다. 여기는 문헌의 고증을 통해서 아주 객관적으로 역사서술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에요. 자, 이러한 역사연구, 실증사학을 했던 대표적인 단체는 진단학회고요. 진단학회에서는 진단학부라고 하는 학술지도 발행을 했어요. 자, 근데 여기는 조금 부연 설명을 하면 객관적으로 역사를 서술하기 때문에 뭐 민족을 강조한다든가 국혼, 이런 거를 강조하는 거랑은 좀 거리가 있죠. 그래서 실증사학은 민족주의 사학도 너무 이거 주관이 많이 개입돼 있다. 너무 감정이 개입돼 있다 해서 비판하고 사회경제사학도 이거 사회주의 이념이 너무 개입돼 있다 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여기 그냥 진짜 드라이하게 딱 객관적으로 진짜 역사 정확하게 한번 실제적으로 분석해서 역사를 쓰겠다. 이런 사람입니다.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해 실증사학은 이렇게 좀 독립운동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거죠. 그냥 진짜 학술적으로 파고든 거예요. 자, 이제 종교로 넘어갈게요. 종교가 꽤 많죠? 이런 거 객관식으로 내기 좋아요, 문제로. 그래서 나중에 공부할 때는, 시험 공부할 때는 조금 암기하면서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자, 선생님이 강조할 건 강조하고, 좀 간단히 넘어갈 건 넘어갈게요. 자, 1번, 대종교. 자, 대종교는요, 만주에서 중광단이라고 하는 조직을 조직해요. 근데 대종교 선생님이 몇 번 설명했을 텐데, 대단한 종교다, 이렇게 몇 번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이. 암기를 도우려고. 대단한 종교야. 왜 대단해? 대단. 대종교는 단군을 숭배하는 종교죠. 그래서 대단해. 단군 숭배. 그리고 또 하나. 대종교는 종교단체인데 무장 독립 투쟁이 굉장히 적극적이었어요. 군대를 양성하고 일본하고 싸웠어요. 그래서 대단해. 자, 대종교는 그래서 만주에서 중강단이라고 하는 단체를 조직하는데요. 이게 항일 무장 투쟁을 전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과서 203쪽 쪽날개를 보시면 203쪽 쪽날개 중강단은 서희를 비롯한 대종교 신자들이 만주에서 조직한 무장 독립단체예요. 중강단은요, 북로 군정서로 개편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김자진 장군 청산리 전투 알죠? 그때 주력 부대인 이 북로 군정서가 바로 중강단의 무장 독립단체예요. 그리고 김자진도 바로 대종교 신자고요. 자, 학습지로 돌아와서 중강단 대종교 참 대단하죠? 그래서 대종교, 대단한 종교, 무장독립투쟁했다. 중강단. 이런 거 잘 기억해 주십시오. 그 다음은 천도교입니다. 천도교는 동학이 이름을 바꾼 거예요. 천도교에서는요, 개벽, 신여성 같은 잡지를 발간했다는 사실 기억해 주시고요. 청년운동, 여성운동, 소년운동 등 대중운동을 광범위하게 전개하는데요. 특히 우리 어린이날 방정환 소년운동 배웠죠? 그것도 바로 이 천도교에서 한 거예요. 천도교 소년회라고 하는 조직에서 소년운동을 했어요.
자, 그다음 천주교예요. 천주교는 가톨릭이죠. 고아원, 양로원 등을 많이 설립하는 등 사회사업, 복지사업을 많이 했고요. 만주에서 의민단을 조직했는데, 이것도 특이해. 무장투쟁 조직이에요. 그래서 천주교도 무장투쟁 조직을 만들었다. 자, 그래서 지금도 왜 고아원과 양로원 가면 왠지 목사님도 있지만 좀 수녀님이나 신부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들죠. 실제로 그런 가톨릭 계열의 고아원, 양로원 굉장히 많죠. 자, 그다음 개신교예요. 개신교는 크리스트교, 교회, 목사님 교회. 자, 개신교는요, 교육운동도 펼치고요. 요거, 신사참배 거부운동. 신사참배를 거부해요. 신사는요, 개신교가 봤을 때는 일본 종교기 때문에 여기에 그 참배를 하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거죠. 그래서 일본이 신사참배를 강요하는데 개신교인들은 이걸 거부합니다. 그래서 많은 피해를 입어요. 근데 우상 숭배는 그 기독교에서 어쨌든 개신교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개신교는 제사도 안 지내잖아요. 자, 그럼 불교로 넘어갈게요. 불교에서는 사찰령 폐지 운동을 하는데요. 사찰령이 무엇이냐면 교과서 203쪽. 사찰령이란 일제가 한국 불교를 억압하고 민족 정신을 말살하려고 제정한 법령이에요. 사찰을 병합 이전 폐지할 때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서 우리나라 불교를 억압하고 우리나라 불교를 일본 불교의 영향력 하에 두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폐지하자라는 운동이 벌어져요. 한용운, 님의 침묵으로 유명한 시인이기도 하죠. 이 승려이자 시인인 이 한용운이 만당이라고 하는 단체를 결성해요. 여기에서 항일운동을 펼치고요. 불교 개혁 운동을 벌입니다. 자, 그래서 한용운, 만당, 이 불교 개혁 운동, 그리고 사찰령 폐지 운동 등등 기억해 주시고요. 원불교로 넘어갈게요. 원불교는 불교의 생활화와 대중화를 추구하고요. 저축운동 등 새생활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불교인데 이런 어떤 생활과 밀접한 아주 대중적인 캠페인을 벌였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교육으로 넘어갈게요. 교육은 일제의 교육 정책을 볼 텐데요. 교과서 203쪽 본문을 볼게요. 자, 203쪽의 본문을 보시면 일제는 제1차 조선교육령 1911년 보통교육, 실업교육, 사립교육을 통제했다. 그래서 일본은 처음에 초등학교 수준의 보통교육 강조하고요. 실업, 즉 노동자를 길러내는 거죠. 전문 직업인을 길러내는 지금으로 따지면 특성화고 약간 농고, 공고, 상고 뭐 옛날 이런 거 그런 거에 중점을 두고요. 사립학교도 통제해요. 자, 보통학교에서는 일본어와 일본 역사 교육을 강화하고요. 수신, 도덕 수업에서는 일본 국왕의 순종적인 신화된 백성이 될 것을 강요하고요. 실업교육을 실시하고 단순 기술을 익힌 노동자를 길러냈어요. 즉, 일본이 추구했던 10년대 교육은요. 말을 고분고분 잘 듣고 간단한 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하면서 일할 수 있는 노동자를 길러내는 데 목표가 있었던 거예요. 학습지로 돌아올게요. 자, 일제는 이렇게 보통교육과 실업교육 중심으로 한국인들을 교육을 했고요. 나중에는 30년대 들어서는 황국신민서사를 강요하는데요. 황국신민서사는 뭐냐면 황국은 일본을 말해요. 일본, 자기들이 말하는 그 천황. 그래서 이 일본의 신민, 신하가 되겠다라는 서사, 맹세를 암송하게 달달 외게 강요를 합니다. 자, 그다음 민족교육운동을 볼게요. 자, 우리 민족은 사립학교를 많이 만들었고요. 강습소, 약, 계량서당 등을 만들었는데요. 계량서당은 우리 교과서에 좀 자료가 있어요. 자, 아까 교과서 거기 보면 계량서당. 자, 여기는 이제 서당인데 이 서당 모습만 보면 옛날 그 김홍도의 서당 그림하고 거의 비슷하죠. 크게 외적인 모습이 달라지진 않았어요. 근데 배우는 게 달라졌어요. 국어, 역사, 지리, 과학 등 근대 학문을 배웁니다. 그래서 서당인데 하늘천, 땅지, 뭐 천자문, 뭐 사스성경, 아니죠 논어맹자 뭐 이런 거 공부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근대 학문을 공부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러한 민족교육은 민족의식을 고취시키고 사회의식을 고취시켜요. 자, 2번 조선교육회라고 하는 교육단체가 있었습니다. 여기는 한규설, 이상재 등이 설립한 건데요. 필기해 주시고요. 이 조선교육회는 우리가 배운 것 중에 대학을 만들자라고 하는 운동이 있었어요. 자, 기억나세요? 그 운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밀립대학 설립 운동을 주도했던 게 바로 조선교육회예요. 자, 그 다음 조선여자교육회라는 것도 있었어요. 차 미리사라고 하는 여성이 주도했던 건데요. 여성교육과 해방을 지향한다. 차를 미리 산다. 차를 미리 사.
요즘, 요즘에 되게 이렇게 좀 공감되는 얘기예요. 요즘 차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자동차 값이. 그 반도체 수급도 막 부족하고 그래서 요즘에 막 자동차 값이 막 올라고 심지어 중고차 값도 오르고 있어요. 미리 샀으면은 돈 벌었겠죠. 자, 5번 언론 활동을 볼게요. 일제는 언론 정책, 기본적으로 언론을 통제합니다. 뻑하면 우리나라 신문 발행 정지, 그다음 신문 압수, 기사 삭제를 했습니다. 일제 언론 통제가 점점 심화되는 가운데 일정기 말소 사건이라는 게 일어나요. 자, 이거 적어주세요. 동아일보가 신문에서 일장기, 그 일본 기 있잖아요, 깃발. 그거를 지워버려요. 자, 그래서 일본이 총독부가 열받아서 동아일보를 무기한 정간, 발행 정지시킵니다. 자, 이게 대체 무슨 사건이었는지 자료를 좀 볼게요. 자, 우리, 우리 교과서에 201쪽, 죄송해요. 네. 201쪽이네요. 자, 이게 동아일보에 실린 사진인데요. 원본은 이래요. 근데 여기에 그 일장기가 그려져 있잖아요. 이걸 지워버렸어. 깨끗하게 지워버렸죠? 자, 근데 이 사람은 대체 무슨 사람인데 이렇게 가슴에 이렇게 일장기가 있냐? 머리는 뭐가 쓰고 있죠? 꽃다발도 들고 있고. 자, 이게 바로 뭐냐면 한국인 최초의 금메달리스트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경주에 출전해서 챔피언이 된 바로 마라토너 송기정 선수입니다. 자, 이 송기정 선수는요, 한국인이었어요. 한국인이었는데 당시 일제강점기이기 때문에 일본 선수로서 올림픽에 나간 거죠. 자, 근데 이 사람은 민족의식이 투철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평상시에도 일장기가 그려진 훈련복을 잘 입지 않고 훈련할 때 제외하고는 사복을 입었어요. 정장 같은 거.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생전에 그 젊었을 때 찍은 사진을 보면 남들은 일본 선수들은 또 그 한국인이지만 그 일본 어쨌든 그 대표로 나간 선수들은 이 일장기 있는 유니폼을 입었는데 송기정 혼자서 이렇게 양복 입고 있는 모습도 찾아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베를린 올림픽 대회에서 송기정 선수가 우승을 합니다. 그 당시는 그 베를린 독일이 나치 독일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 베를린 올림픽은 나치 독일이 독일 사람들 게르만족의 어떤 민족적 우월성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 올림픽을 유치한 건데 그 올림픽의 가장 하이라이트 마지막 경기가 마라톤이거든요. 근데 이 마라톤을 뜬금없이 동양인 그것도 일제강점기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던 한국인이 우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계는 굉장히 놀라게 되죠. 자, 이 손기정 선수가 당시에 금메달을 받기 위해서 이제 시상대 위로 올라갑니다. 자, 그런데 태극기와 그 애국가가 아니고 일장기가 새겨진 유니폼을 입고 일본의 그 국가죠. 기미가요라고 하는 그 일본 국가가 흘러나왔어요. 자, 그러자 손기정 선수는 어, 우승한 챔피언이 기뻐하거나 아니면 기쁨에 눈물을 흘리거나 아니면 뭐 만세를 하거나 하는 게 아니고요. 고개를 푹 떨궈요. 그래서 발 아래만 이렇게 쳐다봅니다. 계속. 자, 손기정은 당시 자기가 식민지 하에서 일본 국적으로 이렇게 나와서 금메달을 받는 게 만감교차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 손기정 선수의 사진을 동아일보도 우리 국민들한테 일장기 새겨진 이 한국인 챔피언의 모습을 보여주기가 싫어서 일장기를 지워버린 거죠. 자, 이 사건으로 동아일보는 무기한 정관을 당하게 됩니다. 학습지로 돌아올게요. 자, 그리고 1940년에는요, 이마저도 아예 그냥 조선일보, 동아일보, 우리나라 신문, 우리 그 한국인이 발행하는 신문, 우리말 신문을 없애버려요. 조선일보, 동아일보 아예 폐간시켜버려요, 나중에는. 자, 오른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아까 문제는 다 풀어봤을 거고요. 넘길게요. 자, 자료 빼놓은 게 있나 한 번만 마지막으로 보고 자료 빼놓은 게 없어요. 네. 자, 그럼 문제 바로 풀겠습니다. 종교계의 민족운동에 대한 설명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 대종교는 새생활운동 대종교 땡 무슨 종교죠? 원불교죠? 자, 원불교가 나와야 돼요. 틀렸고. 개신교 신사참배 거부 이건 맞아. 천주교 개벽 신여성 좀 이상하다. 천주교가 아니고 천도교 땡. 불교 일제가 한국 불교 장악하는 목적 사찰령 폐지 운동 전개 이거 맞아요. XO XO. 자, 2번 밑줄 친 이 단체 한번 볼까요? 자, 이 단체를 탄압했다. 학술단체 가장한 국채의 변혁을 도모한 독립운동 단체다. 강제로 해산했다. 자, 여기 특별히 이 단체가 뭐 하는 단체인지 안 나왔지만
1942년에 독립운동단체라고 일제가 규정해서 해산시켜버린 거. 조선어 학회죠. 그리고 요 사건을 다룬 영화 말모이라고 하는 영화도 있었어요.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3번. 얼은 남이 빼앗아 가지 못한다. 얼을 잃으면 스스로 자실한 것이지 누가 가져간 것이 아니다. 얼을 중요시 여긴 사람 누구죠? 정인보. 자, 정인보는 이거 민족주의 사학 때 배운 사람이에요. 민족주의 역사학자고 정인보, 뭐 그다음 안재홍, 뭐 문일평 등은 또 그다음에 조선학 운동이라고 하는 운동도 전개했죠. 자, 어쨌든 이거는 정인보에 대한 설명이니까 유물사관, 요거는 백나문이 나와야 되죠. 사회경제사학, 요건 아니고 한국사연구 독립운동의 방법, 이게 바로 민족주의 사학입니다. 민족주의 사학을 정인보가 계승했죠. 그러니까 이건 맞아요. 한국사 발전과정 세계사적 부편서, 이거 1번하고 같은 얘기죠. 요거 사회경제사학의 주장, 백나문 같은 학자랑 관련된 거고, 역사적 사실을 객관적으로 구성하는 데 전력 기울였다. 이것은 실증사학입니다. 이것도 틀렸고, 민족주의 사학의 정신주의와 식민사관의 정체성을 모두를 비판한 거, 요게 실증사학이에요. 실증사학은 이런 것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객관적인 것만 좋아해요. 정답은 2번이 됩니다. 4번. 다음과 관련된 역사학자로 옳은 것은, 이 사람은 유물사관 입장에서 한국사 연구했고요. 사회경제사학 흐름을 이었고요. 역사발전 원동력을 물질적인 생산력을 그리고 그 관계 변화를 역사발전 원동력으로 봤어요. 자, 이거 사회경제사학이니까 누구겠어요? 백나문이겠죠? 정답은 2번입니다. 자, 72차 시는 간단해서 바로 연결해서 공부하도록 할게요. 대중문화가 유행하고 문예활동 전개하다. 자, 일단 이전차 시 진단평가인데요. 우리말 큰 사전 편찬 시도했으나 실패하고 완성 못하고 일제한테 강제로 해산당한 단체 조선어 학회라고 했죠. 2번 문제 풀게요. 일제 한국사 왜곡에 맞서 우리 역사를 지키기 위해 박은식, 신채호 등이 어떤 역사학을 연구했어요? 민족주의 사학을 연구하고 발전시켰죠. 자, 학습 목표. 일제강점기 유행한 대중문화의 영역과 문학, 예술활동의 변화 내용을 제시할 수 있다. 자, 여기는 선생님 필기한 것도 별로 없죠? 단순해요. 빨리 할게요. 연극 보겠습니다. 일제의 탄압으로 판소리, 가면극 같은 전통 공연 위축됐어요. 자, 그리고 이 시기에는 심파극이라는 게 유행하는데요. 심파가 뭐냐면요. 아주 진짜 애절한 거, 눈물 짜는 거, 이런 게 심파예요. 요즘도 이런 표현 써요. 이렇게 드라마, 영화 보는데, 막 너무 유치해. 막 남녀 주인공 막 헤어지고, 한 명 막 병 걸려 죽고, 막, 애기 막 그 고아되고, 막, 엄마 아빠 찾고 울고. 그러면 너무 뻔하고, 눈물 짜고 이런 거를, 아, 이거 너무 심파다, 이거. 너무 유치하다.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자, 근데 이런 거에 극을 달리는 게 옛날에 이수일과 심순애의 비극적 사랑을 다룬 장안몽이라고 하는 작품이에요. 요거는요, 아무튼 뭐 그냥 엄청 뻔한 내용이에요. 지금 보면 되게 유치한 건데, 그때 당시 사람들은 여기에 굉장히 열광했었어요. 이수일과 심순애의 비극적 사랑. 그러니까 요즘에는 너무 또 이렇게 뻔한 비극적 사랑 얘기는 인기가 없잖아요. 근데 이때는 이런 게 인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3번, 토월회. 자, 이건 적어주세요. 토월회. 토월회는요, 1923년 민중계몽을 주장하면서 신극운동을 전개했던 단체입니다. 자, 이 단체는 교과서 204쪽에서 자료를 좀 보겠어요. 자, 여기 보시면 아주 청년들이 잘생겼네요. 그죠? 잘생기고 되게 멋있죠? 특히 이 사람은 진짜 요즘 사람은 약간 공유랑 좀 느낌이 좀 비슷하지 않아요? 아무튼 되게 멋있죠? 멋쟁이들이죠? 자, 이 사람들은 도쿄 유학생들이에요. 요건 참고로 요거 사람 아닙니다. 조각상입니다. 이 사람들 도쿄의 한국인 유학생들인데 이 사람들이 새로운 연극 운동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계몽 운동도 하고 연극 상영도 했어요. 자, 이 단체 토월에 기억해 주시고 학습지로 돌아올게요. 자, 토월에는 도쿄 유학생 신극 운동 단체, 그다음 극예술연구회라는 게 있었는데 민중의 각성 촉구하는 연극 공연했다. 이것도 뭐 그냥 연극 단체다. 동양극장은 우리나라 최초의 연극 전용 극장이고요. 영화로 넘어갈게요. 영화는 1920년대 대중문화로서 정착합니다. 자, 사람들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그림이 막 움직이잖아요. 그런 거 처음 봤어요. 그죠? 흑백이지만 심지어 소리가 없는 그림만 있는 영화가 처음엔 영화의 원형이거든요. 그런 것도 재밌게 봤어요. 자, 조선 키네마. 이제 키네마는 시네마죠, 시네마. 근데 이제 조선 키네마가 설립이 되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영화 제작사고요.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운규 아리랑. 자, 1926년 우리나라 최초의 영화로 평가받는 나운규라고 하는 감독이자 배우의 아리랑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이 작품은요, 나라를 잃은 울분과 서름을 표현한 작품으로 교과서 206쪽을 보시면, 자, 이게 이제 영화 아리랑의 한 장면인데요. 음, 이거 보면 되게 무섭죠. 공포영화 맞죠? 근데 공포영화 아니에요. 이거는 일제의 식민 통치에 억압받던 한국인의 정서를 대변한 작품으로서 한국인들의 어떤 그 서름을 달래줬던 영화예요. 자, 이 사람이 나운규예요. 그 나운규가 감독이고 또 배우도 해요. 배우, 연기도 해요. 근데 이 사람이 되게 천재 감독이에요. 천재 감독. 이 사람은 그 당시 사실 우리나라는 영화에 완전 불모지였거든요. 근데 거의 뭐 세계 수준에 근접한 영화를 만든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영화 산업이 시작된 지 몇 년 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런 장편 영화가 나왔다는 건 사실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지금 여기 나오는 사람들이 다 배우들이거든요. 그래서 배우들이라 그런지 다 이렇게 개성이 있고 인물이 좋죠. 자, 학습지로 돌아올게요. 1930년대는 서양 영화가 상영이 됩니다. 그리고 유성 영화가 제작되는데요. 유성 영화가 제작되는데 이건 뭐냐면 이건 뭐 모르셔도 상관없는데 처음 영화는 소리가 없었어요. 그림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그림만 나오니까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 옆에서 영화관에서 마이크를 쥐고 변사라고 하는 사람이 말을 하는 거예요. 즉, 그 움직이는 그 화면만 있고 그 필름만 돌리고 옆에서 이렇게 마이크 잡고서 사람이 한 명이 자, 지금 뭐 이렇게 그 해설도 하고 아니면 자기 연기도 하는 거예요. 연기도 하는데 이제 그 막 격정적인 말투, 그다음에 막 감정이 이런 것들을 잘하는 변사가 인기가 있었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그랬던 것이었던 것이었다라고 하면서 막 되게 재밌게 말하고 막 격정적으로 말하면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함께 웃고 울고 합니다. 자, 근데 그러던 것이 이제는 녹음이 돼 있는 소리가 나오는 영화가 제작이 되었어요. 자, 넘어갈게요. 예, 별거 없고. 자, 문학과 예술활동, 문학입니다. 1910년대, 20년대, 30년대 나눠볼 거예요. 문학은 조금 볼 게 있죠. 10년대는 계몽적 성격이었어요. 이광수랑 최남선 같은 문인들이 활약했는데 안타까운 건 이들은 나중에 친일파가 되죠. 이광수, 최남선. 자, 20년대로 넘어갈게요. 이때는 창조, 폐허, 백조 같은 잡지들이 나오는데 이 문학 잡지들은 동인지라고 불립니다. 동인지는 비슷한 성향, 또 관심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내는 어떤 간행물을 말하죠. 그래서 문학적인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창조니, 폐허니, 백조니 하는 동인지를 발간을 했어요. 자, 이때는요, 낭만주의, 자연주의, 사실주의 문학이 유행을 했고요. 이것과 별개로 신경향파 문학이라는 것도 유행을 합니다. 신경향파 문학은 뭐냐? 이것은 사회주의 사상의 영향을 받은, 쉽게 말해서 사회주의자들이 좋아하는 그들의 생각이 들어간 문학입니다. 그래서 신경향파 문학은요, 이전 문학에서 볼 수 없었던 계급 문제, 노동자 농민들의 어떤 그런 어, 의식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 그런 것들이 들어가요. 정말 새로운 경향이죠, 문학의 어떤 계급 투쟁 이런 것들이 들어간 거니까요. 30년대로 들어갈게요. 30년대는 순수한 문학입니다. 식민지 현실을 외면한 문학이 유행해요. 자, 왜 그러냐면 식민 지배를 겪은 지 20년이 경과했어요. 이제 사람들은 쉽게 말해서 포기하는 거예요. 아유, 그냥 이렇게 일본 계속 지배를 받아야 되나 보다.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보다. 그 사람들이 이제 현실이 너무 뭐랄까 일본 식민지 현실이 너무 견고하니까 이제는 식민지 현실을 외면하고 그냥 문학의 순수한 아름다움만 추구를 하는 거죠. 자, 근데 모두가 그런 거 아니에요. 더 격렬하게 끝까지 저항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저항 문학의 대표적인 인물들이 바로 윤동주와 이육사입니다. 자, 이들은요, 문학을 통해서 일제에게 저항했고요. 그 과정에서 고초를 치렀죠. 결국 이들은 이제 일제에 의해서 희생당했는데, 특히 윤동주의 서시 같은 작품 교과서 205페이지 사진을 보시면, 자, 윤동주의 서시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뭐 이렇게 시작하는 시죠.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자, 이 윤동주의 서시는요, 되게 상징적인 언어로 일제에게 어떤 저항을 하는데요. 뭐 직접적으로 뭐 일본에 대해 딱 저항한다 이런 내용은 없지만 이런 어떤 상징들을 통해서 일제에 저항을 했었고요. 윤동주의 그 삶과 어떤 문학 활동에 대한
그 영화로는 동주라고 하는 작품이 있었어요. 흑백 영화라서 그렇게 흥행 못했는데 거기 보시면 이제 그 일제의 어떤 윤동주 시인에 대한 탄압 이런 것들도 영화 속에 잘 나와 있죠. 자, 스튜디오 돌아올게요. 207페이지 자료가 하나 더 있네요. 자, 이건 뭔지 한번 같이 볼게요. 207페이지는요, 요거는 그 일제강점기 문학에 대한 자료들이네요. 이거 좀 같이 볼게요. 자, 문학계에서 사회주의 영향을 받아 식민지 현실의 계급 모순을 비판하는 신경향파 문학이 등장했다. 그래서 요거 20년대 신경향파 문학, 사회주의 영향. 자, 그래서 대표적인 작품으로 최서의 탈출기가 나오는데 이건 모르셔도 돼요. 읽어보시면 사회주의 사상의 영향을 좀 살펴볼 수 있어요. 이거 눈으로 보세요. 자, 이육사, 30년대 저항 시인이죠. 이육사의 절정이라는 시가 나오는데 이것도 몰라도 돼요. 일제의 저항 의식을 표현했는데 오른쪽에 보시면 굉장히 시의 언어가 강해요. 이런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것도 국어 시간, 문학 시간 아니니까 참고만 하세요. 자, 그다음 최남선, 이광수는 1930년대 그냥 대놓고 친일 문학 활동을 합니다. 자, 그리고 하스피 돌아와서 음악으로 넘어갈게요. 서양 음악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일제강점기 서양 음악의 영향을 받아 현재명의 고향생각, 윤구경의 반달, 그리고 안익태 애국가 같은 작품들이 만들어지는데요. 이제 이런 작품들은 고향생각은 가곡이라고 불리고 반달은 대표적인 동요죠. 그리고 안익태 애국가. 자, 그런데 여기도 좀 안타깝지만 이제 안익태 같은 경우에는 친일 행적이 드러나가지고 친일파로 분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애국가에 곡을 붙인 사람인데 친일파라는 사실이 논란이 되기도 합니다. 자, 미술을 볼게요. 미술은 전통 회화를 계승한 이상범, 안중식, 이응로 같은 사람도 있었고요. 이응로는 바로 대전, 그 만년동에 대전 시립미술관 옆에 이응로 미술관 있죠. 그래서 대전하고 관련이 있어요. 어떤 관련이 있냐면 이 사람은 충남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충남 출신이라 대전에 이응로 미술관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오른쪽으로 가서 서양화를 창작했던 사람은 뭐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아까 그 여성 배울 때 배웠던 나혜석, 그리고 이중섭, 소그림으로 유명한 이런 사람 있죠. 자, 진짜 끝나가네요. 이제 대중가요. 대중가요는 윤심덕의 사회참미라는 노래가 굉장히 히트했어요. 207페이지 자료를 보시면 이 사람이 윤심덕인데요. 뭐 내용 모르셔도 됩니다. 이런 거 시험에 뭐 자세히 안 나와요. 자, 윤심덕은 한국 최초의 소프라노 가수였는데 이제 대중 가수로 전향해가지고요. 사회참미라는 작품으로 굉장히 인기를 끌어요. 자, 이거는 루마니아 곡에다가 우리나라 가사를 붙인 건데 가사가 엄청 슬퍼요. 약간 어두워요, 가사가. 자, 이런 노래가 인기가 있었다. 자, 추금기 레코드 라디오가 보급이 되면서 교과서 204페이지 자료 2번을 볼게요. 네, 이거네요. 자료 두 개를 볼게요. 여러분 이런 거 봤어요? LP판? 레코드? 엄청 크죠, 이거? 거의 냄비보다 더 커요. 레코드는 소리를 기록하는 장치인데 축음기에 올려서 재생하는데 원반 형태의 음반이에요. 자, 이게 생기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전에는 윤심덕 노래를 듣고 싶으면 윤심덕의 공연에 가야겠어요. 근데 이제는 레코드만 있고 축음기만 있으면 집에서도 음악을 들을 수 있죠. 자, 그다음 아래로 가서 라디오 방송 시작된 거 일제 강점기입니다. 자, 근데 일본이 처음에 라디오 방송한 거는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음악 들려주고 재밌는 방송 들려주려는 게 아니고 전시 동원의 도구, 즉 일본이 전쟁을 수행하는데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홍보도 하고 안내도 하고 사람을 동원했던 거예요. 즉 대국민 방송으로 사용을 했던 거죠. 자, 박스 뒤에 돌아올게요. 빨리 하는 이유는 별로 중요한 게 없어서 그래요. 그리고 뭐 외울 것도 많지 않고요. 자, 그리고 트로트가 등장하고 인기를 끕니다. 일본 엔카라고 하는 일본 음악의 영향을 받아서 트로트라는 장르가 등장하죠. 자, 그다음 판소리. 판소리는 창극에 의해 전승되는데요. 이거 넘어갈게요. 그냥 판소리는 창극하고 관련이 있다. 대중잡지. 대중잡지는 뭐 그냥 개벽, 별건곤, 삼천리, 신여성 이런 잡지들이 많이 나왔는데 개벽 같은 건 천도교 할 때 배웠죠. 그리고 205페이지와 206페이지 뭐 이런 자료들 좀 쭉 볼게요. 204쪽은 다 봤고 205쪽은 삼천리, 신여성. 자, 이런 거 당시 잡지예요. 이게 지금으로 따지면 여러분들 그 서점에 가면 막 여성 잡지, 뭐 취미별 잡지 이런 거 있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인기가 있었어요. 자, 그 다음 206페이지 자료. 이것도 그냥 여러분 재미로 볼게요. 영화 얘기 나오는 거 그냥 보시고
잡지 많았네요. 그죠? 개벽, 뭐 별건군. 그 다루는 내용도 좀 다르고 성격도 그리고 타겟층으로 삼은 대상도 좀 달랐어요. 넘기시고요. 다른 건 뭐, 예. 일제강점기도 그 축구라든지 야구 이런 스포츠도 보급이 됐습니다. 선교사들이 보급하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뭐 특별한 게 없어요, 여기는. 이게 다예요. 물론 나중에 시험 문제로 나오니까 이제 객관식 문제로 하나씩 하나씩 좀 뭐 잘못된 내용을 이렇게 조금 고쳐놓고 막 이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암기는 마지막에 하셔야 되는데 일단 공부하기에는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자, 자료 학습으로 갈게요. 토월에 어 도쿄 한국인 유학생이었죠. 신극 운동 벌였죠 여기. 그러니까 빈칸은 신극 운동. 신극 운동. 참 세련되게 생겼어요, 그죠? 진짜 옛날 사람 같지 않아 이 사람. 2번 다음 자료를 보고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써보자. 근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문득. 그 시대에는 왠지 별로였을 수도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이 사람이 되게 촌스럽고 그 여자들이 되게 별로야 그냥. 그리고 오히려 뭐 이런 스타일, 이런 스타일, 이런 스타일이 인기가 있을 수도 있겠다. 그 생각이 갑자기 들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고 와 진짜 멋있다, 와 진짜 잘생겼다, 멋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얘는 쟤 뭐야, 쟤 왜 왔어? 약간 이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문득 상상이 되네요. 그죠? 왜냐면 유행은 다른 거니까 시대별로 또 좋아하는 그 외모가 있잖아요. 그죠? 음, 그래요. 네. 2번 윤동주 시인이네요. 윤동주 서시. 자, 이육사 윤동주와 같은 이런 분들의 문학을 저항문학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문학에 저항의식이 드러나 있어요. 저항의식. 자, 넘기겠습니다. 요거 봤어요, 아까. 탐구활동 넘어가고. 시간상 그냥 문제 쫙 풀어버릴게요. 자, 형성평가 문제입니다. 토월에는 1923년 도쿄 유학생 중심돼서 결성 신극운동 전개 맞네요. 이중섭 아리랑? 이중섭 아니지. 이중섭은 서양화가고 나운규가 나와야겠죠. 나운규 아리랑 틀렸고요. 자, 신경향파 문학, 사회주의 사상 영향 맞아요. 식민지 현실의 저항 문학 이육사 윤동주 맞고요. 애국가 작곡 안희택 맞고요. 서양화 기법 안중식 화백년? 자, 이 사람들 뭐 잘 모르겠죠. 이 사람들 이름까지 우리가 외울 필요는 없는데 서양화가 맞나 한번 볼게요. 아니네. 그죠? 안중식이 전통해야네. 그럼 이 사람 동양화잖아. 이거 틀린 거예요. 이런 것까지 되겠습니까? 자, 그리고 토월에가 서양식 근대곡 공연했어. 신극, 영국, 신극. 자, 그래서 4번 틀렸네요. 자, 빈칸에 들어갈 문학적 경향. 김소월, 한용운, 그 다음에 이육사, 윤동주 이렇게 나왔네요. 아, 여기네, 여기. 그러나 일제히 탄압이 심해지자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20년대, 30년대 그 이후에 일제히 탄압이 심해지자 문학적 경향이 어떻게 갔냐 이제 그겁니다. 어떤 내용이 나오면 좋을까요? 자, 사회주의 사상 영향받은 신경향파 문학은 20년대예요. 그리고 이거는 어쨌든 일본이 봤을 때 굉장히 그 눈의 가시 같은 거거든요. 사회주의. 그리고 이게 30년대 지나서 전개될 수 있는 운동은 아니죠. 20년대죠. 자, 이광수, 최남선, 계몽적. 요거는 1910년대라고 그랬어요. 1910년대. 10년대 맞죠? 저기, 10년대. 이광수, 최남선. 틀렸고. 자, 일제의 침략 전쟁과 식민토치 찬양하는 작품 발표됐다. 맞아요. 자, 이렇게 일제히 탄압이 심해지자 일부 문학인들은 친일로 변절해가지고요. 일본을 찬양하는 문학 작품 활동을 합니다. 맞아요. 식민지 현실을 외면하고 예술성, 작품성 강조한 순수문학 경향이 나타났다. 이것도 30년대 식민지 현실을 외면하고 그 예술의 그 아름다움에만 집중하는 순수문학 나타난다고 했죠? 그 디귿과 리을이 정답이에요. 그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하셨어요.